자, 3.5절은 멀티플 프리퀀시 CW 레이더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LFM과는 좀 다르게요. 주파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LFM은 이제 그 연속적인 주파수를 사용했지만요. 이것은 주파수를 뭐 100Hz, 121Hz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주파수를 두 개 또는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리의 그 최대 측정 가능 거리를 늘리는 게 목적이 되고요. 3.5절과 그 뒤쪽에 나오는 멀티플 PRF하고 개념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F1과 F2 두 개의 신호를 같이 이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주파수가 늘어난다는, 측정 가능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가 되는데, 잠깐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죠. 자, 펄스 레이더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3.5절까지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레이더를 설명했고 3.6절부터는 펄스 레이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의 구분은 1장에서부터 얘기했지만 주파수에 따른 구분, 그리고 PRF에 따른 구분, 로 PRF, 하이 PRF, 미디엄 PRF의 구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폼에 따른 구분, 펄스 레이더 또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레이더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 지금 그 저번에 얘기했던 펄스 PRF에 따른 얘기가 나오는군요. 로 PRF는 레인지 앰비규어스라는 얘기는 영어로 모호하다는 얘기죠. 모호하다. 거리 모호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도플러 앰비규어스는 도플러에 대한 모호성은 상당히 있고요. 하이 PRF 레이더는 거리 모호성은 매우 있지만 도플러, 즉 속도에 대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앰비귀티 설명은 여기 지금 저번 1장에서 설명했던 게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뭐냐 하면요. PRF를 두 개를 썼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PRF가 아니고 멀티플 프리퀀시 CW 레이더가 있었죠. 3.5절에 그래서 3.4절인가요? 3.5절이군요. 3.5절에 멀티플 프리퀀시 CW 레이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멀티플 PRF 펄스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펄스만 갖고 얘기해 보면 하나의 펄스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보내고 두 번째 펄스를 보내고요. 세 번째 펄스를 보내고 얘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얘를 3Hz 신호다. 3Hz면 1초에 3번 이제 펄스가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 더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1초가 되겠죠. 왜냐면 1초에 3번 튀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습니다. 3Hz 신호가 있고요. 2Hz 신호를 한번 고려해 봤을 때 1초에 두 번 튀는 경우죠. 이거는 정확하게 중간에 한 번 튀고요. 다시 끝에 가서 1초가 되면 한 번 튑니다. 이렇게. 얘는 2Hz. 자, 3Hz 신호를 보내고 2Hz 신호를 보내게 되면 두 개의 만약에 거리가 이만큼인 우리가 그 타깃이 있다. 타깃이 여기 있을 경우에 3Hz 신호를 보냈을 때 어떻게 타깃이 나올까요? 실제 거리는 여기서 이만큼인데요. 3Hz를 보냈을 경우에 신호의 응답은 여기에 하나 일단 있을 거고요. 여기서 보낸 게요. 물론 그 전에 보낸 것도 여기 3Hz에서 보낸 거라고 치면은 그 전에 보낸 것도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온 것일 것이고
그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그 전에 전 펄스에서 온 거가 되겠고, 여기에 또 해당하는 거는 그 전전 펄스에서 온 게 되고, 그 다음 거는 여기에서 온 게 그 다음에 아마 오겠죠. 요게 3Hz 리턴. 2Hz 리턴은요, 일단 여기서 쏜 게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여기에 비슷하게 오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온 게 아마도 이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쏜 게 그 다음에 어디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리턴을 봤을 때 요거는 사실 가짜가 되겠고요. 가짜가 되고 얘도 가짜가 되고, 두 개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얘가 진짜다. 그래서 이 거리가 우리가 진짜 측정가는 거리, 측정된 거리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라는 것은 하나의 PRF만 보냈을 때는 측정 가는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3Hz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2Hz는 좀 더 커져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3Hz와 2Hz를 같이 보내게 되면은 거리가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멀티플 PRF, PRF가 여러 개 있다 해서 다중 PRF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3Hz가 아니고 4Hz를 보냈다, 4Hz를 보내고 2Hz를 보냈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펄스가 같이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두 효과를 보질 못하죠. 4Hz를 보내고 2Hz를 보내면 2Hz 하나 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 번째 피크 여기 있으니까요. 같은 피크가 있으니까 지금 3Hz하고 4Hz는 이 사이에 같은 위치의 피크가 없습니다. 여기하고 다르죠. 위치가 다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똑같고요. 중간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우리 뭐라고 하나요? 그 최대 공약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는 그 뭐 소수 같은 곱하기 1과 자기 자신을 빼고는 서로 같은 약수가 없을 때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소수를 가지는 주파수인 경우에 상당히 잘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만약에 주파수가 하나 더 있다, 만약에 그 2Hz, 3Hz, 예를 들어 5Hz도 가능하겠습니다. 5Hz 2와 3과 5라는 숫자는 우리가 서로 소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파수 이렇게 나옵니다. 5Hz에 대한 응답은 당연히 한 주기 안에 5번 정도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리턴, 실제 리턴 여기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주파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리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기 실제 타겟이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렇게 합니다. 자, 주파수를 처음부터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는데 타깃이 하나 나왔죠. 처음에 맨 처음 나온 게 이 값하고 이 값을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또 증가시키다 보니까 또 여기 지금 타깃이 나왔죠. 얘를 저장하죠. 또 증가시키다 보니까 얘가 나왔습니다. 자, 타깃이 3개가 나왔으면 이 세 값의 그 베리언스를 구합니다. 베리언스가 사실은 세 값의 기대값이라고 하면, 중간값이라고 하면 여기쯤은 될 텐데, 이 베리언스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쭉 가다가 주파수가 아니고 거리가, 시간이 되었을 때 베리언스를 이렇게 구하죠. 구하다 보면은 값이 커져 있죠. 지금은 쭉 갑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없어지고 다음번 타겟 리턴 얘가 돼서 이 녀석이 베리언스를 구합니다. 역시 값이 꽤 크고 쭉 갑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얘가 베리언스를 찾을 수 있죠. 쭉쭉 증가를 해서요. 다음번에 나오는 게 이 녀석이니까 이번에는 얘가 없어지고 얘가 세 개의 세트가 되어서 베리언스를 구합니다.
역시 베리언스가 꽤 크고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다 보면 계속 베리언스 크다가 여기 딱 떨어집니다. 세 개가. 그런 경우에는 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값이 다 똑같으면 베리언스가 되게 작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리언스가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를 통해서 값을 우리가 값이 작아지면 여기에 우리의 타겟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왔던 3.5절에 나왔던 이 그 멀티플 프리퀀시 CW 레이더도 같은 역시 유사한 형태의 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설명을 했고요. 여기 밑에는 멀티플 PRF 펄스 레이더가 되겠죠. 예. 자, 여기는 지금 그 과정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론을 알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3장 8절 이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4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아마 요게 우리 수업 시간에 그나마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레이더 디텍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디텍션을 사실은 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인 통신에서의 디텍션 또는 중요한 매치드 필터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치드 필터라는 거는 레이더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통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처음에 우리 통신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바이너리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확률론 리뷰 시간에서요.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0과 1을 보냈는데 0은 0V고요. 1은 5V다. 이런 시그널링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0을 보냈는데 0V를 실제로 보냈는데 노이즈 때문에 0V가 제대로 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가지겠죠. 0V 근처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쪽이 볼트라고 하면요. 그리고 5V를 보냈는데 5V가 오지 않고 4.3V, 6.2V 그런 식으로 노이즈가 끼어서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분포를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상적인 경우 리저너블한 경우로 2.5V를 우리가 구분의 크라이테리어로 삼아서 2.5V보다 더 작은 값이 오면 0V를 보냈구나. 2.5V보다 큰 값이 오면 5V를 보냈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PDF, 이걸 PDF로 한다고 했죠? PDF에 실제로 PDF는 어떤 형태냐 하면은 우리가 노이즈 기분 x1 여기가 1을 x1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뭐죠? 조건부 PDF인데요. 컨디셔널 PDF. 컨디셔널 PDF인데 사실은 컨디셔널 PDF는 이 자체만으로 면적이 1이 돼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우리 분포인데요. 받는 신호의 분포인데 기분 x0 보냈을 때 받은 신호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에러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러 확률은 2.5V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 밑에 면적이 에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랐을 때 요 면적이란 거는 0을 보냈는데 너무 노이즈가 많아서 2.5V 이상 나오는 값이므로 이게 에러가 되겠죠. 반면에 요 밑에 있는 것도 5V를 보냈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2.5V 밑으로 측정이 되므로 요 밑에 있는
빗금치 면적이 사실은 에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녀석은 이 자체가 크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확률 x1을 보냈을 경우에만 따지는 것이므로 조건부 확률이 이 녀석이 1입니다. 면적이 1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두면요, 밑에 있는 면적이 정말 운이 없으면 1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1이 된다는 얘기죠. 항상 1이 된다는 얘기는 좀 채널 또는 신호를 보냈을 때 항상 에러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개를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에러가 1이다. 또는 그 얘기는 항상 잘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호를 반대로 해버리면 에러가 항상 1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100% 신호가 잘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면적이란 거는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이 경우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요. 곱하기 이 x1을 보낼 확률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x가 1일 확률.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probability x 0일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경우죠. 저번에 우리 바이너리 채널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0 트랜스미트, 1 트랜스미트가 있었고요. 0 리시브, 1 리시브가 있었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가는 게 에러라고 그랬죠. 에러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뭐였습니까? 이 위에 거가 probability 0 트랜스미트 기분 0 트랜스미트이고 0 리시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뭐였어요? 예를 들면 했던 게 0.1이었어요. 이것도 0.1이었고, 죄송합니다. 이게 0.9였죠. 0.9, 요게 0.1, 요게 0.1, 요게 0.9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 경우에 0을 트랜스미트 할 확률이 0.6이었어요. 1을 트랜스미트 할 확률이 0.4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에러 확률을 그때도 했었지만 에러 확률은 0.1과 0.1을 더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체 확률이 2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0.1과 0.1을 더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국에 probability x는 1 and 우리가 x는 1 하니까 좀 그렇군요. x는 1이 아니고 우리가 probability 0 receive and 1 transmit 플러스 probability 0 1 receive and 0 transmit 요 and로 된 걸 두 개를 합쳐야지 확률과 우리가 에러 확률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면은 이 면적이 2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고 요거를 갖다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면적이 1인데 x 0을 확률을 곱해주면 0.6이 되고 요게 1인데 x가 1인 확률을 0.4를 곱해주면 0.4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하면 바로 그게 에러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에러 확률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end가 됐다. 여기가 이게 지금 end의 형태죠. 예, 조건부 확률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end가 됐습니다. end인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에러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만약에 그림이 0을 보낼 확률이 이 경우는 지금 비슷한 확률이죠. 0.5, 0.5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위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이 0.6, 0.4로 가면 이게 더 커지죠. 왼쪽 그림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고요. 좀 확장해서 그리면 5가 되고요. 0V가 되고요. 이게 이렇게 작아집니다. 더 확률이.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것 같이 두 개가 똑같으면 중간에서 만날 텐데 두 개가 똑같지 않으므로 값이 더 0.25보다는 2.5보다는 더 큰 값에 아마 그 중간에 교착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거 면적이 0.6, 0.4일 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나는 그냥 2.5에 자른다. 그래서 2.5보다 크면 5V, 2.5보다 작으면 0V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냥 요 만나는 점을 통해 자른다. 만나는 점이 3.2V면 3.2V보다 크면 5V, 3.2보다 작으면 0V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라이테리어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방금 여기서 설명한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크라이테리어를 우리가 MAP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MAP 방식은 Maximum a Posterior이라는 방식인데요. 조금 단어가 복잡하죠. A Posteriori. 네, 그래서 맵 방식이라고 하면은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P, probability X는 1, and PDF 기분 X1 이 크다. 즉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냐면 X는 1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즉 5V를 보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 요건 반대로요. X는 0, 노이즈 기분 X0 이렇게 되죠. 자, X는 0으로 판단하는 경우 반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고요.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자, 이쪽이 지금 크다고 그랬죠. 요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큰 구간이 어디입니까? 큰 구간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요 점은 여기서 보면 얘가 더 작죠. 얘가 더 크죠. 요 점은 왼쪽 게 더 큽니다. 그죠? 값이? 그러므로 크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부터 해서 오른쪽이라는 얘기죠. 요 얘기는 즉 만나는 점으로부터 해서 오른쪽 구간, 즉 x는 1로 판단하는 구간이라는 얘기, 그 얘기고요. x는 0으로 판단하는 얘기는 이게 작다고 하므로 왼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 크라이테리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PDF와 그 확률을 곱했을 때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디시전을 내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신에 나오는 디시전이 되겠고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 자, 매치드 필터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지난번 확률에서 얘기를 안 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그 확률 랜덤 변수라고 하면은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랜덤 변수는 결국에 PDF에 따라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PDF.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이즈, 그냥 간단한 노이즈를 시간에 따른 노이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으로 랜덤 노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형태의 노이즈가 있다고 하면 이 녀석이 이제 볼트가 되겠죠. 볼트. 네, 볼트로 우리가 10,000개 정도를, 예를 들면 10,000개의 샘플을 잡아서 볼트로 따져보면, 분포를 그려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큰 분포를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DF로 따지면은 면적이 1이 되는 PDF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어떤 노이즈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데 그림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거의 분포를 봤더니, 볼테이지 분포를 봤더니 이런 시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어떤 값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0V에서 아래 위로, 예를 들면 뭐 1V, 마이너스 1V 아래 위로 더 왔다 갔다 하는데 1V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마이너스 1V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이 확률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분포를 가지는 경우는 아래 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어떤 경우든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 변수의 오토 코릴레이션 함수, 우리가 만약에 랜덤 변수를 x라고 치면요, x 랜덤 변수는 rxx 보통 오토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rxx 타우로 정의를 합니다. rxx 타우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x t x 곱하기 t 플러스 타우, 이렇게 dt,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마이너스 번대 선반대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줍니다. 자, 이거 오토 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오토 콜레이션 함수의 특징은 타우가 0에서 맥스 값을 가지고요. 보통 타우가 y축을 대칭입니다. y축 대칭.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타우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타우가 0일 때는 xt의 제곱이 되겠죠. xt의 제곱이 돼서 적분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값이 꽤 큰 값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를 두 번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도 제곱하면 플러스는 플러스,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죠. 적분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플러스인 면적이 꽤 많아서 마이너스인 면적은 없죠. 그래서 이 값을 적분을 해주면 값이 꽤 큰 값이 나옵니다. 타우가 0이 아닐 경우에, 타우가 1인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당연히 이게 디스크리트한 값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타우는 1로 생각을 해보면은 xt 곱하기 xt 플러스 1 되겠죠. 자, 요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을 한 칸 오른쪽으로 t는 1만큼 우측으로 이동하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곱하죠. 그래서 적분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요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샘플과 네 번째 샘플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한 칸 옮겼을 때 이 녀석과 녀석을 곱한 값, 첫 번째와 두 번째 샘플 곱한 값, 두 번째와 세 번째 샘플 곱한 값, 세 번째와 네 번째 샘플 곱한 값, 그런 식으로 그 전 샘플과는 이 다음 샘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봤을 때는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0이 되겠습니다. 타우가 2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2일 때도 xt xt 플러스 2 dt, 이 값도 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샘플과 세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과 네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과 다섯 번째 샘플이 곱해지는 것이므로 역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 샘플이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타우의 축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오토콜레이션 함수는 0에서만 큰 값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피크 값을 가지고 다른 값에서는 우리가 값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오토콜레이션이 상당히 유용하고요. 자, 그럼 이런 게 아니고 관계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 전에 사실은 우리 분포가 PDF가 이렇게 되던 오토 콜레이션은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똑같이 했을 때 그 전의 샘플과 그 다음 샘플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런 형태의 오토 콜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PDF가 여러 개가 있을 때 PDF1, PDF2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전부 하나의 오토 콜레이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스파이크 하나만 있는 경우고요. 역시 여기 Y축 대칭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가 어차피 X가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던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Y축 대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타워가 0에서 최대값이다. 이 관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서만 값이 있고요. 타우가 커지면 이 0에서의 값보다는 작아진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토콜레이션이 스파이크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봅시다. 우리가 이진수를 0을 보낼 때 5V를 보내고요. 아니죠. 0을 보낼 때 마이너스 5V를 보내고요. 1을 보낼 때 5V를 보내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1, 0, 0, 1을 랜덤하게 0과 1은 이제 랜덤 변수로 x라고 해서 랜덤 변수 x가 0과 1을 나타낸다고 할 때 0이 나올 확률도 반이고 0.5고 1이 나올 확률도 0.5일 때 이러한 예를 들면 샘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5V, 0V, 0V, 5V 이런 형태의 시간에 따른 어떤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우리가 각각의 이 신호마다 5번 정도를 샘플한다고 보면요.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샘플링 간격을 둡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오토콜레이션 공식이 있었죠. 공식이 있었는데 타우가 여기 타우가 한 칸일 때요. 타우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타우가 0일 때는 이 5가 나오건 0이 나오건 5V가 나오건 마이너스 5V가 나오건 5V일 때는 타우가 0일 때 제곱을 하게 되므로 x 곱하기 x 제곱이 되니까요. 큰 값이 나옵니다. 그죠? 예, 큰 값이 나옵니다. 타우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타우가 1일 때. 타우가 1일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타우가 여기 있습니다. 타우가 지금 현재 한 칸 옮겼어요. 얘를 한 칸 옮겼으면은 나머지 네 칸이 이제 우리가 나머지 네 칸이 같은 녀석이 되고 한 칸은 다른 데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우가 2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타우가 2일 경우에는 얘를 두 칸 옮겼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세 칸은 만족을 하는데 나머지 두 칸은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으므로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서로요. 타우가 3일 경우에는 세 칸은 확실하게 3일일 경우 두 칸은 확실하게 옆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5가 될 수가 있는데 세 칸째부터는 5가 될지 마이너스 5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오토콜레이션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타우가 0이 될 때는 가장 큰 값이 나오겠고요. 타우가 1부터 점점 감소하죠. 1부터는 0이 될 때는 5칸 그대로 자기가 될 거고요. 1이 될 때는 4칸만 확실하다 이거죠. 타우가 2가 될 때는 3칸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토콜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좀 삐딱합니다만 이게 T 전체 한 주기가 T라고 보면요. 자, 만약에 타우가 T를 넘어가면은 이 신호와 T만큼 더 간 신호니까 이 경우는 두 개가 곱해도 어떠한 개런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우가 T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오토콜레이션이 0이 되고요. 타우가 0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타우가 마이너스 T일 때 왜냐하면 T와 마이너스 T는 반대로 옮겨도 지금 같은 얘기니까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하지 않고 왼쪽으로 시프트를 해도 같은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오토 코렐레이션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바이너리 채널, 바이너리 신호를 보낼 경우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이런 그 0에서 큰 값을 가지는 그런 오토콜레이션 신호를 생각해 볼 때, 확률론을 더 좀 보면요. 이게 RXX 타우였는데요. 이게 이제 타우 축인데, 이것과 이거를 후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거는 우리가 SXXF라는 게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또는 스펙트랄, 예, PSD라고 하죠. PSD. 이 오토콜레이션의 이렇게 스파이크 0에서 큰 값을 가지는 거가 프리에 변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관계식을 위너 킨친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위너 킨친 관계식이라고 하는데요. 프리 변환은 당연히 이런 스파이크의 프리 변환은 이렇게 상수가 나오는 거는 프리 변환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가우시안이 있었죠. 가우시안 PDF. 그 다음에 아까 유니폼도 있었죠. 유니폼 PDF. 모두 또는 다른 PDF들도 있겠죠. 모두 하나의 오토콜레이션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오토콜레이션 하나마다 왜냐하면 프레이 변화는 1대1 관계가 있으므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1대1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하나의 오토콜레이션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러한 스파이크를 뭐라고 하나 하면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주파수 축으로 전 주파수에 걸쳐서 분포를 하는 걸 뭐라고 했죠? 화이트다. 주파수가 있을 때요. 전 주파수에 걸치지 않고 어떤 부분 주파수만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반대말로 컬러드다. 색깔이 있다 얘기하고요. 전 주파수 영역에 분포하는 것을 화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물론 가시광선이 전 주파수 영역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만 따지면 파란색이 나오기도 하고 빨간색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전 주파수 영역을 가지는 걸 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이트 만약에 분포가 아까 얘기했던 가우시안이고 그러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만약에 이게 추가되었다 그러면은 AWGN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티브 추가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다 이런 식으로 AWGN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 위너 킨친 관계식에서 나오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시스템 HF 또는 HT HF, H는 당연히 후리에 변환 관계에 있고요. HT는 임펄스 응답이다 라고 할 때 이쪽에서 어떤 랜덤 변수 X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출력에서 랜덤 변수 Y가 있으면 X와 Y의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랜덤 변수입니다. X와 Y는. 자, 그랬을 때 Y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X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곱하기 주파수의 절대값의 제곱이다는 이 관계식이 매우 중요하죠. 이 관계식은 확률론에서 사실은 랜덤 프로세스에서 조금 더 다룰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클래스가 랜덤 프로세스 클래스는 아니므로 관계식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이 있다는 것 되게 중요한 얘기죠. 출력에서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입력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곱하기 전달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치드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매치드 필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풋, 인풋이 우리가 XT가 사실은 어떤 알고 있는 신호 PT라는 거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진, 이게 노이즈, WT가 노이즈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 알고 있는 신호고요. 이게 노이즈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PT가 일단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를 노이즈가 이렇게 더해지는, 더해지고, 이게 이제 어떠한 필터로 들어가죠. 필터는 정의가 HT가 임펄스 응답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HF가 전달함수 또는 HT의 프리에 변환,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출력을 샘플 해줍니다. 여기서 언제? 시간이 t는 어떤 t일 때 샘플링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이 나오는데 샘플링 조건은 그 WT가요 화이트,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노이즈다 라는 조건입니다. WT가 가우시안 분포를 갖던 유니폼 분포를 갖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이트 노이즈일 때 출력에서의 아웃풋 SNR 아웃풋을 맥시마이즈하는 HT가 뭔가, 요게 지금 우리가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란 거는 화이트 노이즈 조건 하에서 출력이 SNRB를 최대로 하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선형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에서 SNR이란 거는 정의가 되어 있죠. SNR이란 것은 그 파워의 전력의 비이므로 출력에서의 전력의 비, 출력 신호, 여기 밑에는 노이즈 신호, 출력 노이즈. 자, 일단은 밑에 신호를 보면요. 노이즈 파워는, 노이즈 파워란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화이트 노이즈이므로 이렇게 크기는 2분의 n낫, 이거는 그 더멀 노이즈를 나타냅니다. 2분의 n낫, 2분의 n낫 가는 주파수 측에서 이게 입력 WT의 SWW라고 할까요? WWF가 되겠죠. 출력에서의 여기서 요점에서의 출력 노이즈는요. 출력 노이즈는 SWWF 곱하기 HF의, 그죠? HF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이 출력에서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겠고요. 이 녀석을 주파수 축으로 적분을 하면 DF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뭐다? 출력에서의 파워가 되겠습니다. 출력에서의 파워. 출력에서의 파워가 시간축에서의 파워 같다는 것은 이미 얘기를 다 했죠. 80알 이론이라고요. 자, SFF가 상수입니다. 2분의 n낫이므로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2분의 n낫 이렇게 HF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이즈, 출력에서의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입력에서의 입력 신호는요. 입력 신호는 여기 위에다 써보면요. 입력 신호는 PT가 들어와서 이 녀석이 HT와 콘볼루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점에서는 PT와 HT가 콘볼루션을 한 신호가 요점에서의 시간축 데이터가 되겠죠. 또는 주파수 축으로 얘기하면은 PT가 아니고 F가 우리 PT의 프리 변환이라고 하면 얘와 HF를 곱한 게
요 녀석 여기서의 주파수 응답인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시간축 데이터를 원하므로 얘를 역변환을 해줍니다. 풀의 역변환을 해준다는 것은 J2파이 FT DF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먼데서 먼데까지 해주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의 시간, 여기서의 시간축 데이터가 됩니다. 시간축 데이터. 프리웨이 변환을 한 것을 곱한 후 역변환을 해준 겁니다. 지금. 자, 요거는 볼테지 단위고요. 볼테지 단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전력을 원하게 되므로 전력을 원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제곱. 자, 절대값에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전력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 어떤 시간으로 시간 개념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은 밑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요게 에너지의 단위므로 에너지가 이 녀석이 에너지가 되므로 여기서도 시간을 나눠줘야 되니까 전력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므로 사실은 아래 위 여기서 델타 t분의 1 여기서 델타 t분의 1이 나눠지고 여기서는 위에는 이 녀석 요 밑에는 이 녀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1 서로 캔슬돼서 나머지만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한데 쭉 써주면은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 그 코시-시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전자공학에서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 혹시 이런 거요. A 플러스 B의 이거는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또는 AB의 절대값 이거는 A 절대값 B 절대값 뭐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걸 통칭해서 코시-시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 관계식을 사용합니다. 코시-시바르츠의 부등식을 사용하면 아까 봤던 SNR 쭉 나오는데 긴 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위에 있는 분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원래 여기다 써보면 원래 값이 이렇게 HF 그다음에 PF 2의 J2파이 FT DF였는데 얘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HF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DF PF 절대값의 제곱 DF 당연히 마이너스 먼데서 먼데까지 적분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등호는 이퀄리티 언제 하냐 하면은 이렇게 될 때 HF가 어떤 상수 곱하기 이렇게 될 때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하면 A와 B가 같은 방향을 가질 때 이 등호가 성립을 하죠. 그런 식으로 등호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 성립하는 일반적으로는 작은데 이게 왼쪽이 등호는 이럴 때 성립을 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SNR이 원래 값보다 작은데 이쪽이 위에 있는 거고요. 이쪽을 써줄 겁니다. 이쪽을 써줄 건데 지금 아까 그림을 보면은 요 항이 지금 아래 위가 똑같죠, 그죠? 아래 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은 뭐가 남냐 하면은 2분의 n 낫
밑에 있고 아까 이게 있던 항이 캔슬되고 이렇게 위에는 이 녀석이 캔슬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PF의 제곱 DF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요 값이 최대의 SNR 값이 됩니다. 최대의 SNR 값은 정확하게 쓰면 n0분의 2가 앞에 곱해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PF의 제곱 SNR max 출력에서의 최대 SNR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은 조건은 이게 조건인데요. 이게 이제 이럴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그 값은 이렇게 된다. 이 조건이 뭐냐? 이 조건을 주파수 축 데이터인데 이거를 시간축으로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시간축에 이거를 역풀이에 변환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조건이 생깁니다. 이런 식의 조건. HT가 P, T-T 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요게 바로 결국 이런 임펄스 응답을 가지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가장 출력에서의 SNR을 최대로 하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이게 이제 매치드 필터의 응답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호를 지금 시간축 데이터인데요. 시간축 데이터인데 t만큼 옮겨서 그죠?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p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여기 t에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t축 대칭을 의미하고요. 그죠? t만큼 옮겼던 라지 t만큼 쉬프트를 한 후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을 의미하고 t만큼 옮긴 걸 의미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다음 시간 정도에 이 녀석의 매치드 필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녀석이 과연 출력의 SNR을 증폭할 수 있는지.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입력이 P가 들어가고 PT가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PT에 관계된 어떤 임펄스 응답을 가지죠. 즉 그러면 출력에서의 SNR이 최대가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입력 신호를 알고 있으면 그 녀석을 필터링을 입력 신호 가지고 해주면 출력에서의 SNR이 최대가 된다.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강의 듣는 사람이 우리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데 모두 시끄럽게 떠듭니다. 모두 시끄럽게 떠들 때 내가 우리말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말만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우리말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우리말을 알기 때문에 다른 영어나 독일어나 중국어가 전부 잘 안 들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을 아니까 출력에서의 SNR이 최대로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